그날 저는 워싱턴 의사당 창밖을 내려다보고 섰습니다. 한국차가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가 무너졌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 누군가 들고 선 그 피켓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죠. 우리는 한국을 향해 관세 25%라는 거대한 문을 닫았습니다. 국산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표를 지켜야 한다는 계산, 그리고 두려움. 그런데 문이 닫히자 먼저 울린 건 우리 공장의 기계음이었습니다. 2025년 초 1월 15일 새벽 6시 미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된 법안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브리핑을 받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정 경쟁이라는 거창한 명분이 내걸렸지만 실상은 정치적 계산이 뚜렷했거든요. 급성장한 현대기아의 시장 점유율이 2024년 말 기준 9.8%를 넘어선 상황.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건 값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내구성이었죠. 하지만 정치권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러스트벨트 지역,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의 노동자 표를 지켜야 한다는 것. UAW 전 미자동차 노조 위원장 데이브 맥브라이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세의 총구는 한국을 향했지만 방아쇠를 당긴 진짜 이유는 표였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정치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죠. 관세 발표 다음 날 워싱턴은 그야말로 떠들썩했습니다. CNN, FOX 뉴즈, MSNBC 할 것 없이 각종 방송 패널들이 한국차 퇴출을 외쳤어요. 국회의사당 복도에서는 로비스트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도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왔죠. 의원님, 이번 결정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공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항해 성명도 긴급 회담 요청도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짧은 논평만 발표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조용함은 무기력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제 보좌관 마이클 톰슨이 가져온 주간 보고서에는 이상한 통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상합니다. 유럽에서 한국차 판매량이 전주 대비 12% 늘었어요. 동남아시아는 8%, 중남미는 무려 15%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있었던 거예요. 워싱턴의 소음에 대응하지 않고 차라리 시장을 넓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문을 닫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던 거죠. 관세 발효 첫날인 1월 22일, 한국차 관련 주가는 예상대로 흔들렸습니다. 현대차는 장 초반 4.2% 하락했고, 기아는 3.8% 떨어졌어요. 역시 관세 효과가 있다며 만족해하는 동료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기묘한 반등이 시작됐어요. 1월 25일 금요일, 현대차 주가는 오히려 전주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과 통화했는데 그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의원님.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뛰더군요. 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
체코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시장 하나가 막히자 다른 통로들이 순식간에 열리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 투자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제니퍼 리가 저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관세 장벽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국 차의 품질 우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빅3가 안주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 이벤트일 뿐, 품질 경쟁에서는 한국이 우위라고. 포드와 GM의 주가가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횡보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죠. 2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보 분석 담당 보좌관 사라 킴벌이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원님, 이 보고서 꼭 보셔야 해요. 비공개 자료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통계가 담겨 있었거든요. 미국 내 한국계 자동차 공장과 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무려 8만 7천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라바마 몽고메리의 현대차 공장 3,200명, 조지아 웨스트포인트의 기아 공장 2,900명, 미시간 디트로이트 인근의 협력업체들 무려 1만 2천 명.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관세는 한국 기업을 겨냥했지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바로 이 미국 노동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호하겠다던 우리 사람들이 정책의 첫 희생양이 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역별 분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차 공장들이 위치한 곳들은 대부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 지역이었어요.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사라, 이 자료 다른 사람은 본 거야? 아직 저희 팀에서만 파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2월 둘째 주 토요일, 워싱턴 의사당 앞 잔디밭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명 정도의 작은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매주 규모가 커졌습니다. 한국차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피켓 문구는 단순했지만 울림은 컸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얼굴에 묻어났거든요. 한 중년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나은 차를 선택할 자유예요. 그리고 내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것뿐입니다. 알라바마에서 올라온 현대차 공장 직원 데이비드 존슨, 조지아의 기아 공장에서 15년간 일한 마리아 곤잘레스.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온라인으로 번져나갔어요. 유튜브에는 우리가 만드는 한국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만을 넘었어요. 레딧의 RAUTOMOBILES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SAVEOURJOBS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여론이 서서히 뒤집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관세 정책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북미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 제임스 박과의 비공식 미팅이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그 작은 식당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같은 정치 리스크는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임스 박의 말에 저는 수저를 놓았어요.
그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미 플랜 B를 가동하고 있었어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2027년까지 70%로 늘리는 계획, 멕시코 유럽 동남아시아로 수출 다변화,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 부품 국산화까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장벽을 세우는 동안 그들은 이미 그 장벽을 우회할 다리들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럼 관세가 별로 타격이 없다는 말인가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영향이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위기는 혁신의 기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치가 장벽을 세울수록 오히려 기업들의 전략은 더 정교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3월 첫째 주 의회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텍사스 출신 톰 휴즈 의원이 당 간부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던 거 아니었나요? 왜 한국만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책임 전가가 시작됐어요. 관세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정치는 항상 그래요. 결정은 빠르지만 수정은 더딥니다. 저는 고민 끝에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관세 정책에 의도치 않은 결과 미국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분석이었어요.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냉정한 데이터와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세가 겨눈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려던 우리 사람들이었다. 이 한 문장을 쓰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정책의 명분과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는 일, 그건 정치인에게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당 지도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네, 지금 뭘 하는 거야? 당의 공식 정책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다니.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4월 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알라바마의 현대차 공장이 가동을 재개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산량을 오히려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우리는 관세가 아니라 협력이 일자리를 지킨다는 걸 봤습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배운 건 적대가 아니라 상생이었어요.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 추가로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과 연구개발센터 설립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관세 장벽이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든 셈이었죠. 이 사건은 저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술은 신뢰로 완성되고 신뢰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증명된다는 것. 정치가 장벽을 세워도 결국 시장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6월의 어느 늦은 오후, 저는 다시 의사당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시위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피켓 한 장을 잊지 못합니다. 한국차가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가 무너졌다. 그 문장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치의 의도와 현실의 결과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도 가끔 그 한식당을 지나갈 때면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